네, 이슈탱크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11호 태풍 흰남노 남부 지역에는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고 재해 수준의 위기를 맞이한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제주를 중심으로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울산 앞바다 빠져나갔고요. 중부지방은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큰 위기를 다들 잘 피하셨길 바라고요. 오늘 정치권의 상황 짚어볼 텐데 아무튼 정치권의 상황은 뭐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당은 전국이 넘어서 이제 새 비대위 꾸리는 작업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네요. 주호영 이제 직무 정지가 된 비대위원장이죠. 이분이 다시 비대위를 맡지 않겠나 이런 아무튼 예상이 많았는데 9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복잡한 정치권 상황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김준혁 한신대 교수 나오셨고 정호진 더 좋은 정치 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바로 준비한 주제로 이어갈 텐데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소개해드리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권 여당에게는 반등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며칠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연휴로 가버리면 사실상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고 연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 유리하지 않는 민심을 얻어가기엔 그리 유리하지 않은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주제부터 먼저 짚을게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맞지 않겠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저는 뭐 예견된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와서 또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할 사람이 없었다는 예,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네. 지난주에 그 대구 미래선언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야기가 또 나올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 김병욱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대구 선언을 통해서 네. 일개 정치인에서 지도자로 성장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기자회견 전체를 끝까지 다 봤습니다. 생중계로 일부러 다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처분 이야기가 네. 또 다시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네. 또 다른 방송에서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진행하는 그 비대위 새로 이제 전국일 끓이고 나서 새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원 당규를 바꿨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충분히 가처분을 인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나 아마 판단을 했었을 것 같고요.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주호영이라는 분이 현재 대구에서도 그렇게 지지가 높지 않아요. 또 만약에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게 됐을 때 아이고 헌수를 또 헌푸대에 담는구나. 이 뭐 이래도 주호영 저래도 주호영 뭐 이런 비아냥의 어떤 소리를 많이 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역으로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장의 그 힘은 더 커질 수 있겠으나 네. 그러나 2년 뒤에 1년 6개월 뒤에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구 민심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이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호진 소장도 이제 유사한 판단 하실 것 같은데 네. 주호영 의원이 또 판사 출신이기도 그쵸. 하고 분명히 이제 정치적인 감이 있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거 내가 덜컥 받았다가 또 가처분 신청 들어오면 또 만약에 인용돼서 무산되면 또 직무정지 되고 막 이런 새 비대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결국 좋을 게 없으면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데 정치적 계산도 당연히 동반이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주호영 의원께는 도움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주호영 의원도 유사 출신 판사예요. 네.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났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부담을 또 갖지 않았을까 싶은 게 있고 얼마 전에 비대위 가처분 인용되고 나서 다시 직무된 권성동 원내대표 들어왔어요. 또 권성동 이랬거든요. 네네네. 이번에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또 주호영 하면서 도대체 국민의힘은 돌림 노래죠. 돌림 노래 도돌이표 정당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회자될 것 같은데 네. 추석
이 밥상 민심에 제가 보기에는 악영향이면 악영향이지 긍정적인 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근데 이제 주호영 의원이 안 하는 거니까 안 하기로 본인이 결정한 거니까 누군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각종 보도를 보면 8일에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8일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 들 텐데 누가 합니까? 이걸 누가 하죠?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누가 하게 되느냐? 누가 맡게 되느냐? 제가 봐서는 그 원내에서 찾지 않고 네.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올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요?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고문들, 그러니까 상임 고문이 아마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에 비대위원장 했던 김병준 예. 전 그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네.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네. 그 신뢰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내 문제와 또 정부 여당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네. 제가 봐서는 마지막 카드가 아닐까 네네. 하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다시 삼고초려해서 모셔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아무튼 모셔온다. 그럼 절대 원내에서는 뭐 선택지가 없습니까? 지금 원내 그 국회의원들이 예. 1년 6개월 뒤 총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이 저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예. 좀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정의롭고 올곧은 국회의원들도 많지만은 예. 생계형 정치인들 많아요. 그래서 그 1년 6개월 뒤 철저하게 이거 못 보셨어요? 대선보다 자기 총선이 더 중요한 분들이 네.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그 언론 보도에 나온 원내 인사들 중에 저희가 좀 몇 분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물론 이제 김태호, 김학용, 김상훈, 윤상현, 윤재용 제가 다 조사해봤더니 아무튼 한 요 정도로 좁힐 수 있어요. 정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요 5분 김태호, 김학용, 김상훈, 윤상현, 윤재용 요 분들 중에 혹시 가능성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 대단히 좀 낮아 보입니다. 정 소장님도 다 외부에서 올 것 같아요? 지금 비대위가 앞으로 이 전당대회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속에서 여러 네. 가지 변수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격돌하고 있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어찌됐건 간에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그 윤심도 알아야 되고 또 당심도 제대로 조화를 시키는 속에서 끌고 네.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론됐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앞장서서 총대를 매겠다. 네. 내가 이걸 잘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내부적으로 얼마나 뭐 추대의 분위기와 힘이 모아질까라고 봤을 때는 그닥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진 않고요. 우리 김준혁 교수님과 제가 역사 토크 투데이를 계속해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싱크로율이 너무 비슷해서 예.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둘이 예, 무슨 예. 뭐 그 서로 논쟁을 하거나 이런 네. 거보다 의견을 서로 보완하는 거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는 그 김학용, 김태호 네네. 뭐 이분들 뭐 상당히 이름 있는 분들이죠. 네. 그런데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성에서 보궐선거로 이번에 다시 원내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규민 의원이 김학용 의원의 이제 오토바이, 그분이 할리 데이비슨 뭐 이런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되게 즐겨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 관련된 이야기를 잘못했다가 네. 선거법 위반으로다가 이렇게 그 나가게 돼서 다시 들어왔는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게 되면 본인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막 드러나게 돼요.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원내 들어오긴 했지만 과거 국무총리 지명됐었을 때 또 여러 가지 구설수 때문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올라오면서 네. 도덕적 문제가 거론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국힘 내부에서는 지금 국힘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도덕적 문제거든요. 네네. 우리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있지만은 네. 집권 여당에서 또 상징적인 인물들에 대한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뭐 짚고 넘어가요. 과거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래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많고 또 세금 많이 높아지고 이래서 좀 저 사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 공정과 상식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바로 잡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네.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거꾸로 지금 다시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네. 국힘 내부에서 다 찔리거든. 네. 상당수가 찔리기 때문에 네. 이제 당대표 비대위원장 안 네. 하려고 할 겁니다.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도도 많이 됐고 주호영 아니면 김태호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됐는데 주호영 의원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김태호 의원에게 당연히 쏠리겠지만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로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뭐 지금 상황에서 명분도 없잖아요. 하게 그렇죠.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본인께서 비대위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덥석 비대위원장 맡게 되면 국민들 보기에 이건 뭐야 도대체 코미디야 뭐야 뭐 이런 생각들 드시겠죠. 예. 그리고 또 살펴보면 제가 언급한 인물 중에 TK가 많아요. 김상훈, 윤재옥 이 두 분도 사실 TK 쪽이고 윤상현 의원이 저는 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윤상현 의원은 어떻습니까? 윤상현 의원? 뭐 윤상현 의원 하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뭐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네.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 또 워낙 또 선수도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힘 내에서 구력이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지금 이 상황들을 모아가면서 돌파를 과연 하실 수 있을지 네.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 일단은 뭐 인지도도 있으시고 국민적 인지도도 있으시고 오랜 그 정치 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복잡하실 것 같아요. 윤석열 의원도. 네. 저는 뭐 이틀 사이에 뭐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는 절대 당무 개입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최근에 있는 정무비서관 라인 보잖아요. 1비서관, 2비서관, 장경상, 전희경 이쪽이 다 친박계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비대위를 누가 맡느냐를 보니까 TK 다 제외하고 뭐 김태호 의원 제외하고요. 보면 윤상현 의원밖에 안 남아요.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역으로 치자면은. 그러니까 원 내에서만 원 그렇습니다. 내에서 굳이 네. 치자면은 지금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이 초기에 그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당선자 비서실장 하면서 그 대통령실 인사를 큰 틀에서 보자면 친이명박 계열로 꾸렸잖아요. 네네. 장제원 의원이 친 MB 계열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족보를 좀 정리하자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무수석실 내부에서 정무수석은 안 바꾸고 1비서관, 2비서관 교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 어공들 들어온 어공들 이제 80명 교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MB 계열 쪽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새로 교체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친박 계열, 박근혜 계열 쪽으로 보자면은 윤상현 의원이 친박 계열 중심의 국회의원들의 일종의 지금 좌장이에요. 그러면 다음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이 총대를 메고 MB 계열들 날리고 친박계로다가 전체적으로 공천을 주는 역할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다시 친박 계열 중심으로 하는 정당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일종의 포스트 윤석열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한 재선 3선쯤 하게 되면 다음 저 대통령실 이제 예전에 이제 북악이라고 했는데 청와대 쪽이었는데 지금 이제 용산으로 다 고개를 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윤상현 의원이 큰 틀에서 총대를 메고 본인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친박 사람들 공천을 이렇게 주고자 하는 뭐 일종의 맏형 역할과 더불어서 그것이 성공되게 되면 다음에 대권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은 아마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정리하자면 두 분 다 내부에서는 찾기 힘들 거다. 외부에서 누군가 데려올 텐데 그 외부에서 데려온 분도 사실 지금 이제 언급하신 분들이 좀 익숙한 분들이라서 그래서 뭔가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뒤집으려면 좀 신선하고 파격적인 인사여야 되지 않을까요, 김준혁 교수님?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파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책사가 없어요. 책사?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의도 당사 버리고 천막 당사 옮기고 그리고 운동화 선물 받아갖고 운동화 신고 다녔잖아요. 실제로 그 천막 당사에서 며칠이나 있었겠습니까? 다 이제 그 쇼하고 다 이제 당사 가서 다 하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선감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을 당시에 박근혜
의원 주변에 있었던 그런 책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이준석 계열과 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양분되어 있는데 젊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수가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좋은 아이디어 절대 주지 않아요. 또 신선한 거 뭐 내주지 않습니다. 역으로다가 당내 계파 싸움에서 한쪽이 무너져야지 한쪽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큰 틀에서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정치인 한 사람들이 국민들, 국가 혹은 민생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예. 자기네들의 어떤 싸움이 승리가 더 중심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이제 이거는 오늘 있었던 아침에 가장 뜨끈뜨끈한 상징적인 장면이고요. 이제 그 절차는 절차대로 아무튼 국민의힘 내부에서 밟고 있습니다.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뭐 당원 당규를 좀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전국위 열고 상임위 열고 아무튼 뭐 비대위원 총사퇴하고 막 이제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해 보면 헌정 역사상 어떤 정당에서 이제 이런 부침을 겪었던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은 시청률이 높은 막장 드라마다라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당인으로서 뭐 두 분 다 정당인으로서 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작금의 현재까지의 사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막장 드라마인가요?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헌정사상 처음 접하는 일이죠. 더군다나 집권한 지 이제 100일 된 집권 여당에서 지금 비상 상황이다 해서 기존에 있었던 당대표를 사실상 날려버리고 비대위를 구성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비대위 인정 못하겠다고 했고 네. 다시 당이 그러면 비대위와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당원 당규를 다시 고치고 네. 여차하면 또다시 또 법으로 가서 가처분 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네네네. 대단히 국민들에게서는 야 이거 무슨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드라마가 있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뭐 오늘도 이제 태풍 때문에 예, 지금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피해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제 네, 곧 네. 추석이 다가오는데 네. 고물가에 진짜 이 추석 밥상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한숨 짓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저는 뭐 이제 그 헌법이나 뭐 법률이나 이제 사실은 그 당원 당규는 김종혁 교수님 그 정당에 있는 헌법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떤 필요에 따라 개정하거나 막 새로 만들거나 바꾸거나 이러면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보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것도 물타기라고 지적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정당 역사상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이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방송은 이제 대체 방송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굉장히 중립적으로 네.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 당원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주당 당내에 대해서 쓴소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당원 당규를 양당이 서로 자기네들 입장에 맞게 빨리 바꾸고 또 뭐 하는 부분들 네. 뭐 좋게 보자면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부족한 점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일종의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예. 일종의 방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번에 이제 큰 틀에서 하는 이런 당원 당규 개정안들이 네. 국민들 눈에는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바꿀 거면은 좀 네.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바꾸지 않는 뭐 100년 정당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100년 동안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당원 당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회에서 어떤 뭐 법을 개정하거나 이제 국민들이 진짜 어떤 여론으로 압박하고 해서 개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 그 법을 개정하고 만드는 분들이 자신이 속한 정당에 있는 그런 당원 당규를 아주 밥 먹듯이 고쳐대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 정치인들을 믿고 신뢰하고 입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예.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안은 이렇게 시끄러운데요. TK에서 유유자적이라는 표현 좀 그렇죠. 아무튼 지난 주말에는 김광석 거리 가서 대선 출마 선언에 버금가는 기자회견을 한 분이 뭐 요렇게 지금 이제 제사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잠깐 자료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갓을 쓰고 칠곡 종택 불천이 제사를 참여한 이준석 대표의 모습 잠깐 보여드릴 텐데 갓을 쓰고요. TK 민심을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대구 경북 쪽으로 행선지를 잡았을 때부터 아니 왜 절로 가느냐? 이준석 대표는 왜 저기 가가지고 책 쓰고 뭐 아이고 이제 슬슬 이제 사람이 귀여워 보이는 지경에 이르게 됐네요. 물론 이제 제가 어떤 특정한 마음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사진은 좀 귀엽게 나왔습니다. 갓 쓰고 고수예요. 네. 왜 고수냐면 네. 그 TK 지역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영남 남인들 이제 당파적으로 보자면 네. 영남 남인들의 그런 선비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네. 제가 그 영남 지역 가서 예. 그 종부들 대상으로 특강도 좀 했었는데 네네. 보면 막 진짜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릅니다. 오. 한복 입고 딱 온 한 천여 분 되는 분들 앞에서 네. 서 있으면은요 네. 가슴이 그냥 요만해집니다. 근데 그 이준석 대표가 간 곳이 네. 석담 이윤우 선생이라고 예. 그 자기 이제 위에 한참 선대죠. 네. 이 이윤우 선생은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고요. 예.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였던 예. 한강 정구라고 하는 예. 우리나라 그 영남 그 유림 매개의 네.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분의 이제 제자고 예. 그 특히나 이제 광주이씨 그 이준석 대표가 본관이 광주예요. 광주이씨인데 네. 광주이씨 굉장히 그 명문이죠. 경기도 일대에도 많이 있지만은 영남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윤우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청백리로 소문이 난 사람이고 굉장히 도덕주의자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허튼 소리 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불천이라고 해서 네. 원래 4대까지만 제사를 지내는데 불천이는 영원히 오. 또 신주를 옮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천인데 불천이 제사의 이제 인물이 된 거죠. 불천이 제사 대상은 많지 않아요. 네. 네, 이준석 대표가 저길 가면서 네. 이제 앞으로 TK 지역, 네. TK 지역에 이제 맹주로 네. 이제 서나가려고 하는 네. 그 김광석 거리에서 했던 대구 미래선언에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경북고등학교 47회다. 우리 집안 칠곡에서 500년 있었다. 네. 혹시 우리 집 사람들이 뭐 전라도에 혹시 있었다는 이야기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주호영 의원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날 기자회견 한 날도 뭐 아무튼 뭐 TK에 있는 그 의원들 듣기 불편한 얘기를 워낙에 많이 했잖아요. 많이 정신 차려라 막 지금 TK 의원들한테요. 이게 지금 바로 구태 정치다. 당신들이 지금 험지에 뛰고 있는 보수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데 당신들이 지금 꿀 빨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그 TK 출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나왔을 때 내가 바로 충청의 아들이요 했던 거랑 비슷한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요. 자, 근데 언론에서 이제 해석을 하기로는 이게 제 TK의 깃발 꽂고 이제 TK의 맹주가 되려고 하는 이준석 대표 의지다. 김준혁 교수님이 말씀 주셨지만 실제 지금 6070,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2030, 이거 말고 6070을 노렸다. 이제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는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참 짜임새가 좋아요. 꾀돌이에요.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석 거리에서 젊은 분들 뭐 700여 분 만나서 하고 또 이제 6070 어르신들 우리 종택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과 활기 있게 하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더군다나 추석 아닙니까? 추석을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장례전을 되게 짜임새 있고 광범위하게 전 계층을 좀 타겟을 놓으면서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TK 지역에서는 6070이 대단히 좀 중요한 또 표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6070을 타깃으로 당연히 놨을 것 같고요. 다만
모두가 모든 계층이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음. 사실 2030에 대한 상당한 지지가 있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4050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호감이나 지지가 그닥 높은 편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장애전을 띄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각적인 뭐 본인의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은 뭐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이런 모습이 사실은 매번 반복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벤트가 매번 반복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또 행보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응원을 해주시는군요. 나무님 오늘 오전부터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이준석 대표 출연한다는 거 가짜 뉴스냐? 저희 스픽스가 응답을 지금 댓글에 해드렸죠. 스픽스 측의 출연을 연기한 상황이고요. 어제 뭐 CBS 보도를 보니까 이원 생중계 해가지고요.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TK 지역을 지금 당장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저희는 모시고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 생중계밖에 안 된다는 점. 저희가 뭐 이제 그런 중계가 가능하면 또 할 텐데 저희는 웬만하면 또 모시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고요. 이준석 대표 응원합니다. 열매님, 김말성님. 이준석은 자기 반성부터 해라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교수님 6070 잡으러 갔다. 근데 제가 평가하기에는 아직 TK 민심이 그 탄핵의 상처를 다 특히 이제 6070 분들이 과연 그 탄핵의 상처를 극복을 하셨을까? 그게 이제 좀 아물어야 이준석을 예뻐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TK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민심이나 심정이 좀 있지 않겠어요? 잡을 수 있을까요? TK의 6070을?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탄핵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 사람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은 반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제가 뭐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거의 신이네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 네.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구미시장이 써놓은 글이 반신 반인이에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참 제가 가서 보고 황당했죠. 근데 네. 그것이 영남 지역 사람들이 상당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남 지역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네. 한 100배 이상으로 생각하는 게 퇴계 이황이에요. 오. 예. 영남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수도권 경기 지역 사람들은 경기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네. 10%밖에 안 돼요. 다 전국에서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영남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영남 지역에 많은 공단들을 조성하고 또 먹을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예. 호남 지역 사람들은 먹을거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데 영남 지역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활해도 다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서울까지 올라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의 정신적 뿌리가 퇴계예요. 퇴계인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퇴계를 상징화하는 거예요. 박정희 그 인상을 내다보고 그 앞을 그래서 전략이 있어. 구직이 지금 이 석담 이윤우 종택에 물론 자기 집안 선조이긴 하지만은 예. 찾아간 것들 석담 선생은 바로 퇴계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학통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종통이라고 하는데 네. 종통에서의 상징적 인물이고 이 사람은 서해 유성룡, 학봉 김성일 혹은 뭐 유은용 뭐 이런 사람들보다 네. 그러니까 그 연배로는 한 연배 아래지만 예. 그러나 영남 지역에서의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영남 지역의 6070 세대들은 예. 아이고 저 이준석이 저 선조에 대해서 저렇게 예우하는구나. 아유 퇴계 그러면 계승자네. 학문적 계승자는 아니지만 네. 정치 지도자로서의 계승자. 예. 퇴계가 성균관 대사성까지 했거든요. 예, 요즘으로 예, 치면 예.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예. 이런 사람에 대한 계승론 이런 것들을 아마 앞으로 계속 제가 봐서는 계속해서 서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종택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작업들을 예. 한 달 안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이제 이런 장면들이 저는 뭐 이제 현대 정치는 어쨌든 이미지 정치로 대부분 수렴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대면한 적은 없지만 대면했던 많은 분들이 제보하시거나 의혹 제기를 하거나 실제 겪으신 분들이 그래도 왜 이렇게
인사를 똑바로 안 하냐 내지는 뭐 인성이나 젠더 감수성 두 가지만 우리 이준석 대표가 고치면 진짜 따봉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전통적인 가치에 골몰하는 모습 또 어른들을 모시고 뭔가 이제 존경하는 그런 모습 이런 예의를 중시하는 모습이 뭔가 이제 그런 기존에 있었던 지적사항들도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완화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있죠. 예, 예. 왜 없겠습니까? 앞서도 자신들의 선친이나 조상들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모습이라든가 네. 앞서 사진 봤더니 굉장히 이렇게 귀여워 보이긴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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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네. 입고 네. 갓을 쓴 모습이 귀여워 보였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사진을 접한 국민들 보기에는 그게 거부감이 있거나 예를 예. 들어서 네. 이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본인의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미지라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예. 속에서 본인의 이미지를 더 좋은 방향으로 호감 있게 개선하는 거는 뭐 정치인들이 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참 그 전략과 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 방송은 이준석 지지 방송이냐고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그냥 평가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번 추석 밥상에 어떤 얘기가 올라갈 것인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얘기를 할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나름대로 이제 최근에 태풍 대비한다고 바빴습니다. 근데 인적 쇄신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가? 딱 이제 오늘 일간지 보도만 봐도 그래요. 윤핵관이 가고 나니 검핵관, 용핵관이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인적 쇄신 완성 안 됐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봐봐요. 대통령실 그렇죠. 여당 분위기 그렇죠. 근데 이준석은 이제 그 예를 들면 TK 지역에서 이제 자기의 정치를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상대적으로 추석 밥상에서 많이 좋은 쪽으로 거론되겠는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준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연히 그렇죠. 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당대표의 네. 전형적인 특징이 싸가지예요. 굳이 또 쌍시옷을. 예. 예. 저도 그 뭐 방송에서 네. 이제 이렇게 시사 패널로 나가면 예. 이제 우리 그 이제 출연하기 전에 네네. 서로들 패널들끼리 뭐 이야기하는데 인사하고 하시죠. 예, 네. 대부분의 이야기가 네. 이준석 대표의 싸가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미지 개선을 본인이 엄청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자기의 이미지가 싸가지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진짜요? 예.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이미지 개선하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추석 밥상에서 이준석 대표의 싸가지가 아이고 상당히 애가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갈 수 네. 있고요. 예. 저는 또 이번 추석 밥상의 특징이 저는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따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요? 말씀하셔도 예. 됩니다. 아이고. 김건희 여사 왜 나올까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핫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뭐 그 논문 표절은 이제 그것도 큰 건데 네. 뭐 그것도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한다니까 10시에 저 국민검증단. 국민검증단 네. 그래서 어느 그 점집 블로그에 있는 걸 뭐 올렸다더라. 갖다 아직은 뭐 베꼈다.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과 더불어서 예.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내용이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그 검찰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네. 허위사실 유포한 거 이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뭐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이 문제에 대해서 민생을 외면하고 예.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사설들이 거의 예.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예. 근데 그런 것보다 네. 뭐 민생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야. 지금 대통령실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번 추석 밥상에서는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잘못해 왔던 것들, 정부 여당이 잘못해 왔던 것들과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주가 조작 문제 또 국민검증단의 논문 표절 문제가 밥상에 올라갈 것이다. 이건 뭐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난히님, 우리 수원의 보배 김준혁 교수님 방송 나오시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그런 댓글이 올라왔다는 점.
자, 지지율 반등 모멘텀을 과연 며칠 사이에 찾기는 힘들 것 같고 실제 국정 동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대통령실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국힘의 내분 사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그야말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입에 오르고 내리면서 이준석 대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제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추석 밥상 민심에서는 누가 따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앞서 언급하셨던 내용들 포함해서 다른 주제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시죠. 네, 대통령을 고발했다. 누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고발을 했지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입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왜 굳이 했을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처음에 스텝이 저희도 어제 이 시각쯤에 소개를 해드릴 때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스텝이 좀 꼬였죠. 그 대상이 아닌 걸 알고 나서 검찰에 다시 고발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 뭐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형사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원래 오늘 네네. 소환되는 건데 오전에 보니까 서면 제출을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나간다는 예. 걸로 결론이 났죠. 일단은 맞불에 대한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은 대통령 같은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 공소시효 만료 전에 고발을 하게 되면 네. 퇴임하고 나서 이게 수사가 들어가요. 오. 예, 그런 공소시효 효과도 있군요. 전까지. 근데 네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9월 9일인가 그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언젠가가 아니라 대통령은 퇴임하게 돼 있습니다. 예. 5년 후에. 예.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염두를 해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고, 예. 지금 여기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나가기에는 민주당 상황 또한도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도 강하게 나가자.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주영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예. 글쎄, 이거 제가 제 얘기하기 전에 정의당에서는 고발 안 하나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허위사실 유포해서 네. 심상정 후보가 성적이 좀 덜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현재 뭐 당의 직을 맡고 있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법학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식입니다. 예, 상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 인간이라고 저는 저를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가 상식으로 판단할 때 100% 선거법 위반이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론에 지금 많이 나와 있지만 대통령 임기 기간은 이런 그 형사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지되는 상태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이제 그런 그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관련해서 모든 비용을 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내야 되는 거죠. 대략 한 410억 원 이상 가까이를 지금 내야 되는데, 예. 잘못하면 파산이에요, 파산. 예.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다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부분들, 이것은 사실은 정권을 갖다가 강탈한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죠. 그것이 만약에 허위 사실이 명확하다는 전제하에 네. 실제로 당시에 뭐 0.73% 차이면은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한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선거 결과는 100% 뒤집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현재 대통령을 갖다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뭐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앞으로의 그 정당 운영과 그리고 여야의 어떤 경쟁 관계, 또 다음에 총선을 대비해서 일종의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는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고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김한매 대표 만났더니
김한배 대표가 고발장 들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발할 거라고. 아마 저는 김한배 대표도 어제나 오늘쯤 아마 고발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확인은 아직 못 해봤는데 안진걸 민생연구소장도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러 단체들은 단체들대로 고발을 해서 이 문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조사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러나 그 향후를 대비한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됐을 때 차기 그 대선 구도까지도 지금 다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뭐 잠깐 언급 주셨습니다만 시민단체의 고발과 제1야당의 고발은 분명히 무게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한 역사에는 교수님 가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제 가정을 하나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요. 물론 이제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을 중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 이재명 안 되겠어. 저 뭐 검찰 소환 통보해. 뭐 이렇게 안 하셨겠지만 검찰이 한 거잖아요. 그죠? 검찰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출석 요구를 안 했다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래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당연한 거니까. 그럼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 거래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물타기도 아니고 물귀신 작전도 물론 아니고. 이제 이재명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하겠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거의 뭐 기소할 생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제가 또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당시에 이제 국정감사 기간 했던 이야기고 그 부분은 대통령 선거 출마 전 이야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걸 검찰이 그렇게 가짜 논리를 갖다 붙여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사실상의 조정 같은 것들 서로 간에 은밀한 내밀한 정도의 어떤 조절이 있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 국민에 대한 그런 그 약속 혹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망이잖아요. 사기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 더군다나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한 사람이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한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준일 교수께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정호준 소장께도 같은 질문 드려볼까요? 만약에 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요? 저는 똑같이 그냥 벌어졌다? 저는 김준혁 교수님 생각과 같은데요. 역시 파트너이시네요. 그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어도 저는 고발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도 고발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권오수 대표를 비롯해서 이미 기소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만 지금 2년 동안 소환 조사도 없었고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검찰이 공정하게 이걸 수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다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녹취록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말씀하시는 녹취록이 거죠? 나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확실히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했던 그 주가 조작이 아니다. 뭐 우리는 그때 그 일임했던 사람은 뭐 5월까지 했고 절연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거짓이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당연히 고발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2일인가 그 허위 경력 관련돼서도 불송치되고 과거에 있었던 뭐 사기 혐의도 무혐의되고 지금 뭐 웬만한 부분도 공소시효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다 덮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되고 있다고 봅니다. 형평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거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형평성은 맞지 않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근데 있잖아요. 이게 좀 큰 틀에서 김주혁 교수 저희가 이제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큰 사람이니까 좀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민생 힘들다. 민생 경제 어렵다. 지금 또 태풍 왔다. 수해 복구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권에서는 이른바 전 정권 털기를 한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제1야당 대표에게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 전에 영수회담 하자고 또 얘기를 하고 아무튼 좋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강대강대치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고발하고 게다가 대통령 부인까지 지금 특검하자고 벼르고 있어요. 쌍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쌍 특검하자 이렇게 돼버리고 있고요. 이재명도 특검하자, 김건희도 특검하자.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제가 크게 보면 이게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국민의 삶이 좀 나아지나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공자가 이야기했을 때 네. 정은 곧 정야다. 예.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은 명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명분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네. 정명이라고 하죠. 정명. 명분을 바로 하는 것이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정치를 하면서 명분을 바로 세우고 또 바르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위로 올라가면서 발전되고 화합하고 또 어우러지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그래 김건희 특검하고 나도 특검하자. 이거는 서로 잘 되자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하는 것들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저는 정치는 때로는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하고 민주당하고 다 모여가지고 예. 자 우리 5년 뒤에 깨끗하게 경쟁하자. 예. 그리고 우리가 서로 누가 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만들지 다 하자.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검찰 이거 고발 다 취소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 취소하고 김건희 여사 다 취소하고 예. 우리 다 깨끗하게 덮고 네. 그러고 이제부터 네. 이런 서로 검찰 고발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정책 대결로만 가자. 예.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사법에 기대는 정치가 됐는데 이런 정치는 쉽게 얘기해서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형식들이에요. 200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법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치자면은 정치를 정치답게 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재명 당대표면은 그리고 그 옆에 보좌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큰 틀에서 다 모여서 네. 딱 털고 그러고 가는 새로운 정치 그 판을 만드는 것이 정말 큰 정치인이다 생각합니다. 그 전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당이 좀 집안이 정리가 돼야 이제 뭐 그쪽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도 여야 지도부 함께 만나는 것까지는 오케이가 된 그런 상황인 거니까. 그 정치라고 하는 거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손상이카라고 해서 네. 윗사람 좀 덜 갖고 아랫사람들에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못 받는 거는 본인이 뭘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겸손하지 않은 태도거든요. 밤샌 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어젯밤 11시 반에도 네. 긴급 회의하고 오늘 5시에도 또 긴급 회의하고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예. 기자들이 질문했잖아요. 퇴근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들어가면서 이러면서 오늘은 좀 이따 가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겸손하지 않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큰 정치는 겸손을 전제로 큰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좀 훈련도 좀 필요한데 좀 주변에서 같이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보니까 예전에 돌파형 모습에서 상당히 방어형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것은 일단 자기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전 그렇게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또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그 이전에 지검장 시절에 어떤 그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의 어떤 리더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서로 그러면 양쪽의 지도자가 이제 자기의 위치에 맞는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변하면은 큰 정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수회담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영수회담 얘기했다가요. 저 앵커가 판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무슨 지금 이 상황에 영수회담을 하냐고 막 그렇게 막 비판의 댓글을 제가 막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강대강대치니까 어쨌든 뭐 여당
집안이 좀 잘 정리가 되면 이재명 당대표나 뭐 대통령 좀 만나가지고 이런 거 좀 잘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좀뭐 타협이라는 표현도 또 하면 혼날 것 같긴 한데 잘 타협해서 넘어가고 이제 민생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기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문제들이 적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아까 언급하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잠깐 짚으려고 하는데요. 저 오늘 이제 그 국민검증단 이쪽에서 그 기자회견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공개가 될 모양이긴 한데 잠깐 저희 준비한 내용 좀 보고 넘어갈까요?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제 대국민 보고회를 가집니다. 10시 반이니까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10분 됐겠네요. 프레스센터에서 가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참여 단체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교수님들 비롯해가지고 이제 뭐 교수 노조 연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양보다는 질적으로 이제 논문을 평가를 해봤다. 근데 이제 뭐 거기에는 점집 홈페이지라든지 뭐 해피 캠퍼스라고 하는 학생들 지식 공유 거래 자료 내용도 들어가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제 이런 발표를 하실 모양이고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발표를 할 상황이긴 한데 최근까지 있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까지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된다면 특검까지 갈 어느 정도의 명분이 생긴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명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갖은 의혹과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정리가 됐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 국민들도 방패막이가 돼줬어요. 국민들을 보기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답을 내놨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특검 발의를 한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그다음에 검찰의 제대로 된 조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특검이라는 부분들을 자초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이 야, 이 정도면 정말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도 지금 저 국민검증단에서 논문 표절 관련돼서 웬만한 학계가 다 지금 결합돼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분명히 이제 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네. 지금 이 표절 논란이 다시 한번 저는 또 거세게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쌍특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 대선 때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어쨌든 정권 교체가 됐는데 연장전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사실 보면 그 대통령을 고발한 사유에도 보면 토론 중에 나왔던 허위사실 공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결국에 김건희 여사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정치적 타협으로 털고 가기에는 힘든 문제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일종의 바닥을 좀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현실적인 부분을 좀 짚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교수님?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예, 예. 국민들이 왜 분노하느냐. 사실 국민들은 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문제는 일종의 가십 정도로 생각을 해요. 좀 크게 보자면은. 네. 아니 뭐 그 박사 논문 그래 표절할 수 있지 뭐. 아니 지금 박사가 뭐 저 잠실야구장에 돌 던지면 90%가 시인과 박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저기 교수님 생각해보니까 그 심평 변호사? 네. 그분이 또 방송 나와서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다 논문 그렇게 썼다 이런 식으로. 아이 근데 네. 다 그렇게 쓰진 않았지. 예. 저도 박사 논문 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큰 틀에서 보자면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그래. 이렇게 넘어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 조작 문제는 그건 아니에요. 주가 조작 문제는 범죄잖아요. 그렇죠. 범죄죠. 더군다나 주가 그 주식이 그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40억 원어치를 사고 그리고 284회를 갖다 허위 주문 막 이런 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일반 서민들이 자기 전 재산이 40억 있는 것도 불가능한 분들이 거의 태반인데 40억 원어치를 저희 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것들 네. 이거는 용납하기가 힘든 건데 네. 지금 현재 법률로 보자면은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이에요. 그런데 이 주가 조작은 심각한 주가 조작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대통령이 당선됐단 말이죠. 예.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밝히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것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것을 갖다 뭉개고 가려고 하는 것들, 이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반성이라든가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저 논문 표절이라든가 허위학력 증명에 대해서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어쨌든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자기들이 범죄인 걸 너무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공개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지금 막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전국을 갖다가 더 긴장하게 만들고 예. 전국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상태. 그 예. 지금 빨리 민생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문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막 엄청 퍼주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한테 지금 뒤통수 막 완전히 맞고 네네네. 경제 동맹하자 이게 무슨 경제 동맹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밝힐 건 밝히고 또 이렇게 상대방과 연대할 건 연대하고 예. 지금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너무 이제 사실은 그 태풍 때문에 주목을 못 받은 그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많은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사법적인 판단은 주도하는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자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근데 어제 있잖아요. 야당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평가입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그리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 이런 평가를 각각 했다고 하네요. 선비이신 것 같다. 주변 평가가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자면 야당도 좀 인정한 뭐 인성갑 검찰총장 후보자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분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통령 고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 이거 지금 다 본인이 결론 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 얘기는 좀 차치하더라도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이거 어떻게 검찰총장이 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원석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고 하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돼서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 제대로 된 검찰총장 역할을 하겠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어서 상황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뭐 독자적인 판단과 독립적인 검찰총장의 주체로서 예. 수사를 하기보다는 상부 상황의 지시에 따를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인성 좋은 분이 검찰총장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검찰총장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발과 이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간단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뭐 정의, 원칙, 공정 얘기했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불신과 불공정 두 단어만 지금 기억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이 공소시효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결론도 못 내리고 단 한 차례 소환도 안 하고 우리 김정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주가 조작은 범죄입니다. 사실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이걸로 이익을 챙겼다면 누군가는 또 엄청난 손해를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인데 과연 신임 검찰총장이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 어렵다. 근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된다면 특검이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에겐 부담이다. 1분 남았는데요, 김준익 교수님. 잘 할까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해낼 수 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꼭두각시 인형이 되지 않을까. 뭐 그게 제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지금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문디안님, 해봤자 무혐의, 검찰의 불기소, 언론의 무관심, 끝. 이런 평가도 주셨고요. 대국민 기자회견장을 연결하냐는 질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국민검증단은 다른 동네로 가시면 충분히 만나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스픽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최들숙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정호진 더 좋은 정치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